애플에서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가 복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주 오래된 서류와 장비를 모두 없애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첫 업무로 물건 줄이는 것을 선택한 것인데요. 잡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내놓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기에 그 외 중요하지 않은 일은 모두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중요시하는 진정한 미니멀리스트. 스티브 잡스와 마찬가지로 마크 저커버그도 굉장히 단순한 삶을 지향하고 있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덜어낼수록 나아다운 삶,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채굴림 행책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생활용품이나 가구, 가전, 소품 등을 최대한 간소하게 꾸려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사사키 후미오인데요. 최근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편집자이자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고 있는 작가는 1979년에 태어났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도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작가가 주장하는 단순한 삶의 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리즘 하면 미국의 애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역시 미니멀리스트다. 그래서일까? 미니멀리스트들 중에는 애플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잡스가 만들어낸 물건은 하나같이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아이폰에는 버튼이 한 개밖에 없다. 맥 컴퓨터에는 불필요한 단자도 케이블도 없다. 제품 박스에는 설명서조차 들어있지 않다. 설명서 없이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을 만큼 구성이 간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잡스가 미니멀리스트였음을 증명한다. 생전에 그는 미니멀리즘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선 사상에 심취했다. 잡스가 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선종의 한 종파인 조동종의 승려 오토가와 고분을 스승으로 여겼으며 한때는 일본의 조동종 사찰인 에이헤이지에서 선 수행에 몰두하고 싶어했다. 잡스가 모든 제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미니멀하게 만든 것은 선 문화를 접한 영향이 크다. 잡스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거칠게 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미니멀하지 않은 것, 즉 복잡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싫어했다. 미니멀리스트를 간단히 정의하면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물건을 줄여야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예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정의를 내린다면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 만일 소유한 물건이 100개가 넘으면 미니멀리스트가 아니고 100개 이하로 줄이면 미니멀리스트일까?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미니멀리스트가 아니고 여행 가방 하나에 전부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소유한 물건이 적으면 미니멀리스트일까? 그렇지 않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는데 따로 정해진 규칙은 없다. 요즘은 다양한 주거 생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접 만든 발포 스티롤 집을 메고 걸어다니며 이동 생활을 하는 무라카미 사토시나 집 없이 토트백 하나로 이동 생활을 하는 사가스메 게이코.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미니멀리스트인 걸까?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사람은 미니멀리스트가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 외의 물건을 가감히 줄이는 사람이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미니멀리즘엔 정답은 없다. 미니멀리즘, 즉 물건을 줄이는 일은 목적이 아니다.
미니멀리즘은 다른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며 중요한 이야기를 엮어내기 위한 서장이다. 물건을 줄이고 나서 내가 발견한 것들을 독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물건 이외의 미니멀리즘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현대 사회는 물건이 넘쳐나는데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물건에서 시작된 미니멀리즘은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하기 위해 소중하지 않은 물건을 줄인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인다. 이런 미니멀리즘의 정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미니멀리스트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미니멀리스트라는 삶의 방식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장 물건을 적게 갖고 있는지, 누가 최고의 미니멀리스트인지 묻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누구나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도 꼽아 보자면 앞서 언급한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완벽한 미니멀리스트였다. 또한 평생 검소하게 살다간 마더 테레사도 미니멀리스트였다.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것은 오래 입어서 낡은 사리와 카디건, 낡은 손가방과 낡아 빠진 샌들뿐이었다. 무소유를 설파한 마하트마 간디의 방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몸에 천 한 장만 걸친 채 물통만 가지고 다녔다. 그런데 하나뿐인 물통마저도 어느 날 어린아이가 물을 손으로 떠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깨뜨려 버렸다고 한다. 아마도 물건이 발명된 이래 가장 소유물이 적었던 미니멀리스트는 디오게네스가 아닐까. 그가 소유한 물건은 몸에 걸친 1001장밖에 없었다. 챔피언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러니 미니멀리스트를 자처하며 누가 물건이 적은지 대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예전에 나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은 모두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다다르기에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자신의 현실이 이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원하는 물건을 가지지 못했다는 현실에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가죽 소파를 놓을 넓은 거실도,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널찍한 발코니도, 야경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도 없었다. 내 소망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은 모두 하고 있었고 갖고 싶었던 물건은 전부 갖고 있었다. 이 일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대개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입사해서 일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들어가고 싶었던 1순위의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할지도 모른다. 2순위, 3순위도 아닐지 모르고 심지어는 순위에 넣을 생각조차 안 했던 회사에 다니게 됐을 수도 있다.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 타협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사나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매일 이직을 꿈꾸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면접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리는 없다. 막상 근무했더니 자신이 예상하거나 바랐던 분위기와 달랐을지도 모른다. 상사의 인격이 형편없거나 심지어는 악덕 기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본 것은 그 당시에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회사에서 절대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본 회사에 합격했고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이 이루어졌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뛸 듯이 기뻤거나 일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내가 10년 동안 살았던 집은 사실 10년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보물이었다. 당시 이사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집세에 비해 실내 구조가 무척이나 좋은 집을 찾아내서 기뻤고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동네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생각에 설렜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꽤 오랫동안 살았다고 생각될 즈음 방이 비좁고 낡았다고 느껴지면서 점점 불만이 커져갔다. 어떻게든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어 했던 10년 전의 소망을 이루었는데 왜 불행하다고 느꼈을까? 물건도 그렇다. 옷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툭하면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를 몽땅 쇼핑에 쏟아부으며 녹초가 될 때까지 마음에 드는 옷을 사들였다.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서 혼자 패션쇼에 막을 올리곤 했다. 다음날 새 옷을 입고 처음 집을 나설 때 약간 겸연쩍으면서도 남들에게 뽐내고 싶은 기분이란,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까지 무리를 해서라도 그 옷을 꼭 손에 넣고 싶었다. 그런 소망을 이룬 옷들이 이미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 왜 매년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걸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일을 모두 이루었다.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낄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 우리는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금세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익숙해진 일은 점점 당연한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은 이내 실증이 난다. 새로 산 바지를 처음 입었을 때는 무척 기쁘다. 그러나 5번쯤 입으면 곧 익숙해져서 기쁨이 줄어든다. 10번쯤 입으면 바지는 새 옷이 아니라 당연히 옷장 안에 들어있는 물건일 뿐이다. 50번쯤 입으면 실증이 난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순간의 감동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이어지고 당연함의 과정을 거쳐 실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도달한다. 그러다 결국 그 물건은 별 볼 일 없는 물건이 되고 만다. 우리의 소망은 모두 이루어졌는데 익숙함이 실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불만이 쌓이고 불행마저 느낀다. 다시 말해 익숙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잃었다는 기쁨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손에 넣은 물건에 질리지 않고 만족하며 지낼 수 있다면 새로운 물건이 늘어나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왜 익숙함 같은 감정이 생겨나서 골칫거리가 되는 것일까? 익숙한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 인간의 습성, 즉 우리가 매사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익숙함의 문제는 이 책의 중요한 주제이므로 주목해서 보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경 네트워크는 자극의 차이를 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어떤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변화할 때 발생하는 차이 자체를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 해수욕철이 한참 지난 가을바다. 바다를 보며 서 있는데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해지면서 자신의 청춘을 시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끌어오른다. 무모하게도 맨발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누구나 아 차가워 하고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것이다. 신경 네트워크가 지표 온도와 물 온도의 차이를 검출하고 차갑다는 자극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극이 지속되면서 차이를 인식하는 감각이 서서히 둔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아, 차가워. 하지만 조금 있으면 따뜻해질지도 몰라. 마치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이 옆에서 누군가 텔레비전을 끄자마자 보고 있는데 왜 꺼? 하면서 번쩍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분명 텔레비전을 켜놓은 상태가 아니고 더 눈이 부시고 소리도 커서 잠을 이루기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자극에 익숙해져 잠이 들고 자극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꺼지면 자극이 사라지는 차이가 검출되면서 잠을 깨는 것이다. 이렇듯 신경 네트워크는 자극의 양이 아니라 자극이 바뀌는 차이에 반응하는 구조다. 조용한 방에서 낮잠을 자던 아이가 사람의 발소리에 잠을 깨는 것도 위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순서만 바뀌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자극을 자극으로 신경 네트워크로 검출하려면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켜져 있던 텔레비전이 꺼지거나 조용한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누군가의 발소리를 듣거나 텔레비전의 채널을 다른 채널로 돌리거나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이는 것 등이 있다.
어떻게 하든 갖고 싶어서 손에 넣은 물건에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가 없다고 신경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평소와 똑같이 항상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늘 그곳에 존재하는 물건은 자극의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결국에는 그 물건의 실증이 난다. 익숙함에서 시작되어 실증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엄청나게 강력한 독이자 삶의 모든 측면에 악 영향을 미친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갖고 싶어서 산 옷들이 어느 순간 너절해 보이고 입고 갈 옷이 없다며 투덜거리게 된다. 열렬히 몰두해야 할 일이 점점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만두고 싶어진다. 성형수술로 분명 예뻐졌는데도 또다시 수술을 시도하는 여자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기로 맹세했지만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해 갈라선 부부 등. 이 모두가 익숙함이란 강력한 독의 소행이다. 여자아이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반지를 주면 처음에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한다. 하지만 곧 플라스틱 반지의 실증을 낼 것이다. 나중에는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1만엔짜리 반지에도 질리고 월급을 모아 5만엔을 주고 산 유명 브랜드의 반지도 곧 질린다. 점점 질려가다 마지막에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장의 반지를 가져도 언젠가는 실증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실증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눈을 돌린다. 갖고 있는 물건에 익숙해지고 실증이 나면 자극을 느낄 수 없게 된다. 신경 네트워크가 평소와 같다고 인식하는 물건에서는 차이를 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이를 만들고 싶으면 자극을 주거나 없애거나 늘리거나 바꾸는 수밖에 없다. 물건으로 말하자면 새로 사거나 양을 늘리거나 가치를 한층 높여 차이를 만들어내야 자극을 얻을 수 있다. 익숙해지다가 실증이 나는 이 문제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게 있다. 바로 실증을 내는 것은 당사자, 즉 본인뿐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화려한 5만엔짜리 반지와 잘 빠진 자동차인데도 왠지 본인만 실증을 내고 만족하지 못한다.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비교하는 자극이 자신의 내면에만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극에 익숙해지는 속도는 말할 수 없이 빠르다. 테니스에서 골든 슬램을 달성한 안드레 에거시 선수는 1992년 윈블든 대회에서 우승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우승을 하고 난 뒤 저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패배의 고통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감정은 슬픈 감정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죠.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를 이끈 심리학자 탈벤 샤르. 그분의 일화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16세에 스쿼시 대회에서 이스라엘 챔피언이 되었다. 매일 6시간씩 5년 동안 연습한 승가였다. 하지만 우승 축하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오랜 세월 꿈꿔온 행복이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승의 기쁨은 겨우 3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던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달성할 수 없는 큰 목표를 이루고 얻은 기쁨에도 사람은 금세 익숙해지는 것이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허용되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행복의 본보기 같은 것이 존재한다. 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2이나 셋 정도 낳는다. 늙어서는 재롱 부리는 손주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해진다는, 이것만 달성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목표다. 새로운 행복을 찾는 긍정의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행복이다. 심리학자 소냐 루버 머스크 교수는 행복의 50%는 유전, 10%는 환경에 영향받으며 남은 40%는 매일의 행동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10%의 환경에는 살고 있는 장소와 집만이 아니라 부자인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병이 있는지, 기혼자인지 이혼 경험자인지 등 온갖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행복의 구성비는 90%가 환경이고 10%가 유전이 아닐까. 누구나 복권에 당첨되어
돈만 많이 생기면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90%가 유전이고 10% 정도가 환경인 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외모도 수리하다면 나머지 10%인 환경쯤은 어떻게든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유전은 타고난 외모나 운동신경, 지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의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 각각 행복의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서 비롯되었다. 사람에 따라 체중의 기준점이 있어 다이어트를 해도 그 체중이 유지되듯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비참한 일을 당해도 행복은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행복을 구성하는 50%는 유전이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미인 또는 미남이라거나 몸매가 좋거나 나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유전을 말한다. 아이들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시기에 이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늘 웃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웃는 얼굴로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것도 아니고 웃는 얼굴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알고 웃는 것도 아니다. 날 때부터 웃는 걸 잊지 않은 것이다. 이런 아이가 그대로 어른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주변을 밝게 한다. 유전적으로 행복을 타고난 사람은 분명히 있다. 반면 환경은 10%밖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최소한의 안정과 식사, 잠자리만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이 극적으로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거기까지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 후의 환경 차이는 행복에 조금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이나 직업, 살고 있는 집, 결혼 여부, 자녀의 유무 등 행복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이 왜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은가? 엄청난 부자든 찢어지게 가난하든 남태평양 아름다운 섬의 호화주택에 살든 추운 나라의 단칸방에 살든 행복에는 10%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에 인간은 곧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남쪽 섬나라의 호화주택에 살기 전에는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첫날의 기분밖에 상상할 수 없다. 호화주택에서 사는데 익숙해진 일주일 후의 기분은 물론 그곳에 사는 게 실증난 1년 후의 기분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은 행복의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인생의 목표라고 할 만한 큰 성공에도 금세 익숙해지며 인생을 망쳐버릴 정도의 불운에도 금방 적응하고 극복해낸다. 이는 행복에 관한 다양한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생긴 큰 일을 차이로 인식하고 자극을 느낀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면 처음엔 굉장히 기쁠지도 모른다.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평생토록 불행할 것 같은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행복하게 보이는 일도 불행하게 보이는 일도 곧 본인에게는 당연한 체험이 되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기업에서 일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갖고 집을 사고 노후를 위해 저축도 착실히 하고 손자의 얼굴까지 본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그것이 행복의 본보기다. 하지만 아무리 행복의 본보기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 상태는 이미 모두 익숙해지고 만다. 그리고 남은 40%의 영역이 있다. 이 40%는 다름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신뢰가 가는 수치가 아닌가. 행동으로 10%밖에 바꿀 수 없다면 의욕이 솟지 않을 것이다. 그 미미한 확률에 매달리느니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자는 편이 낫다. 반대로 90%가 달라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뢰하기 어렵다. 자신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40%의 행복. 왠지 용기가 불긋 솟아나는 수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40%의 행동과 노력으로 충분히 쟁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확률의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